나는 잠에서 깨어나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아무래도 어젯밤의 일들은 돌이켜보고 꿈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다. 다시금 로체스터 씨를 만나 다시 사랑의 맹세를 듣기까지는 나는 아무래도 그 일을 실체로서 믿을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이젠 전처럼 못생겨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생기가 돌았으며 희망이 넘쳐 흘렀다. 서랍에서 수수하지만 깨끗하고 가벼운 여름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그 옷은 정말 이제까지의 그 언제보다도 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토록 행복한 기분으로 옷을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어 선생님, 아침 식사예요.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다소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러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나 그녀 역시 로체스터 씨가 설명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식사가 끝나자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아들이 공부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어딜 가니? 공부 시간이잖아. 아저씨가 나더러 어린이 방에 있으랬어요. 어디 계시는데? 여기. 나는 아들이 가리킨 공부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서 있었다. 자, 내게 아침 인사를 해줘요.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은 인사의 말 따위나 악수가 아닌 따뜻한 포옹과 키스였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받고 애무받는 일이 자연스럽고 또한 즐겁게 느껴졌다. 제인, 당신은 갓 피어난 꽃 같구려.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엔 정말 아름다워요. 창백한 요정 같지가 않아. 이 보조개가 패이는 뺨과 장미꽃처럼 귀여운 입술을 가진 아가씨. 아름답게 빛나는 블론드 머리칼과 맑디 맑은 갈색의 눈을 가진 아가씨. 하지만 나의 눈은 녹색이었다. 어찌 된 걸까? 그를 위해서 나의 눈은 새로운 빛깔로 변하기라도 한 것일까? 이것이 제인 헤어예요. 그래, 곧 제인 로체스터가 될 사람이야. 4주일 이내로 말이지. 제인, 그 이상은 단 하루도 미룰 수가 없어요. 듣고 있나? 물론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빨개졌다가 다시 파래졌어. 왜 그러지? 제게 어울리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나의 신부. 에어 로체스터.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네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있다니. 그런 행복이 오리라고 상상하다니. 그건 한낮의 꿈에 불과해요. 하지만 난 반드시 실천하오. 바로 오늘부터. 아침에 나는 런던의 은행에 편지를 띄워 손필드 부인이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 보석 전부를 보내달라고 했어. 2, 3일 안으로 나는 그것을 전부 당신 무릎에 쏟아놓겠소. 결혼하는 이상 귀족의 딸처럼 모든 특권과 배려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될 거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시다니. 전 싫어요. 제인 에어에게 보석이라고요?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얘기예요. 제겐 보석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난 당신에게 사텐과 레이스의 옷을, 그리고 머리엔 장미꽃을 꽂아주겠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일을 씌워주겠소. 그렇게 하시면 전 제 자신이 무언지도 모르게 돼요. 당신의 제인이 아니라 광대 옷을 입은 원숭이나 깃털에 장식을 단 새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호남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첨을 할 수가 없는 만큼 더욱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제게도 그래주세요.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당장 우리는 밀코트로 가서 옷을 사도록 하는 거야. 4주일 이내로 결혼한다고 내가 말했죠? 결혼식은 교회에서 조용히 합시다. 그리고 런던으로 떠나는 거요. 그곳에서 잠시 머문 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태양에 가까운 지방을 보여주겠어. 프랑스의 포도원이나 이탈리아의 평원 등등. 그곳에서 당신은 갖가지 도회의 생활을 맛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야. 당신과 함께 제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파리, 로마, 나폴리, 플로렌스, 베니스, 비엔나를 내가 돌아다닌 곳은 당신도 모조리 돌아보게 할 거요. 나의 말발굽 자리가 난 곳엔 어디든 당신의 가냘픈 발자국이 찍히게 할 거요. 10년 전엔 나는 증오와 분노만이 무섭게 살아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유럽을 떠돌아다녔어. 이번엔 나를 위로해줄 천사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거요. 나는 웃었다. 난 천사가 아니에요. 또한 죽기까지 천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전 제 자신이 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로체스터 씨, 제게 하늘나라에서의 일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진 마세요. 저도 당신께 그런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분간은, 짧은 기간 동안은 당신은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겠지만 곧 냉정을 되찾으시겠지요. 그러고는 변덕스럽고 화도 잘 내고 엄격해지셔서 전 당신의 비위 맞추기에 애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아주 익숙해지면 아마 다시 한번 저를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이지 사랑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저의 예측으로는 당신의 사랑은 반년이 못 가 증발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친구로서, 인생의 길동무로서 전 제가 주인님께 실증을 느끼게 할 마음은 없어요. 실증을 느낀다고? 그리고 다시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나는 몇 번이라도 당신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소. 그렇지만 당신은 곧 변덕이 생겨서 생긴 것으로만 나를 대접하려는 여자. 그녀들이 영혼도 애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난 곧 악마요. 무의미하고 경박한 우열, 비루, 옹고집을 내게 표했을 땐 말이요. 그러나 해맑은 눈빛과 내부에 불을 품은 영혼, 차라리 휠지라도 부러지지 않는 풍부하면서도 유순하고 성실한 성격의 주인에겐 나는 언제나 친절하답니다. 당신은 그런 성격의 여성을 보았던가요? 사랑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를 알기 이전에 혹시 당신의 그 까다로운 표준에 실제로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던가요? 나는 당신을 닮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제인. 당신은 나를 즐겁게 하면서도 나를 지배하오. 그 복종하는 듯한 착한 인상을 나는 좋아하오. 당신의 부드러운 손가락에 감기면 그것은 나의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오지. 나는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정복되어. 그러면서도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하고 그 정복력은 여태껏 내가 얻은 그 어느 승리보다도 마력을 갖고 있어. 아니, 왜 웃지, 제인? 저 큘레스나 삼손이 미녀를 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래? 이 엉터리 요정. 아니, 지금 당신의 말씀은 그리 현명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군요. 지금 제가 말한 삼손들이 그리 똑똑한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후에 당신에게 별로 내키지 않는 부탁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제인, 지금 졸라봐요. 나는 당신에게 졸리우고 싶소.
그렇다면 정말 부탁을 드리겠어요. 벌써 부탁드릴 일이 생겼는걸요. 말해봐요.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난 말을 듣기 전부터 벌써 승낙해버릴 것 같군. 그렇게 되면 나는 바보가 아닌가? 그럴 리가요. 제 부탁은 사소해요. 보석을 가져오시지 않을 것, 또 장미꽃을 머리에 꽂지 마실 것. 그러면 순금으로 도금하는 편이 좋단 말인가? 좋소. 당신의 부탁은 당분간 듣도록 하죠. 은행에 보낸 편지 내용을 곧 취소하겠소. 그런데 제인, 당신은 아직 내게 요구한 게 없소. 뭐 다른 것을 좀 얘기해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저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겠어요? 그는 당황한 것 같았다. 뭐요, 뭐? 그는 성급히 물었다. 호기심이라니 수상하군. 어떤 요구든 들어주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그래. 모르긴 해도 어떤 비밀에 대한 질문이겠지만 그보다는 내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편이 훨씬 좋겠어. 어머나, 절 토지에 유리한 투자를 해서 돈이나 벌려는 욕심쟁이 유대인 여자로 아세요? 그보다는 당신의 비밀을 모두 듣고 싶어요. 만일 당신이 마음속으로부터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비밀로부터 저를 몰아내시진 않겠지요? 당신이 알아야 할 비밀은 뭐든 얘기하겠소. 그러나 쓸데없는 짐을 지려고 하진 말아요, 제인. 내 손바닥 위에서 당신이 이브와 같은 여자가 되게 할 순 없어요. 왜 안 되나요? 당신은 설복당하고 정복당하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기회로 재빨리 응석을 부리고 비위를 맞추고 조르기도 해서 또 울거나 화를 내기도 해서 전 제 솜씨를 시험해 보고 싶어요. 그런 시험이 하고 싶으면 해요. 공격 태세로 남의 약점을 찌르면 게임은 결국 끝이 나요. 어머,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나요?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세요? 눈썹이 손가락처럼 굵어졌어요. 언젠가 본 어떤 시 속에 첩첩이 쌓인 어두운 천둥구름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당신 이마가 지금 그래요. 결혼 후 당신 얼굴이 그래질까요? 만일 당신의 그 얼굴이 결혼 후의 그 얼굴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땅의 요정인가 하는 것과 결혼할 생각은 집어치겠소. 그런데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오? 어? 요고사, 말해봐요. 그것 보세요. 금세 신사티가 벗어졌네요. 전 아첨보다 역시 무례한 게 좋아요. 천사라고 불리기보다는 요거사라고 불리는 편이 좋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왜 잉그램 양과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쓰셨나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고마운 일이군. 그걸 가지고. 그의 이마에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졌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고 미소 짓고 머리를 쓰다듬고 마치 위험에서 모면한 듯한 기쁜 얼굴을 하였다. 제인, 내게 구원을 한 건 당신이었어. 물론 저예요. 하지만 본론으로 잉그램 양의 일은? 그렇소. 내가 잉그램 양에게 구원한 채 한 것은 내가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려는 거였소. 질투는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장 효과가 있으리라 여겼소. 어머나,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러워요. 명예롭지 못한 일이에요. 잉그램 양의 심정은 조금도 생각지 않았었군요. 그녀의 심정은 오직
프라이드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눌러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제인, 당신은 질투했나요? 걱정 마세요, 그런 건. 그보다도 로체스터 씨, 당신은 당신의 희롱 탓으로 잉그램 양이 괴로워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그분은 버림을 받고 배반당했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절대로. 반대로 그녀가 날 버렸다고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소. 재정 곤란이라는 소문이 나자 당장에 그녀의 정열은 꺼져버렸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상한 공작을 잘도 꾸미는군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로체스터 씨. 저는 제가 얼마 전까지 괴로워했던 그런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보장된 이 커다란 행복을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물론이지, 착한 아가씨. 당신같이 순결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야.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어깨에 놓인 그의 손에 입을 맞췄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것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도 못 믿을 정도로. 졸림을 받는 건 즐거운 일이야. 다른 걸 더 요구해봐요. 얼마 후에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금 요구할 일을 생각해냈다. 당신의 의향을 페어팩스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어제 저녁에 그분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아주 놀라셨어요. 그런 선량한 분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 전 괴롭습니다. 방에 가서 모자를 쓰고 와요.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 밀코트로 갑시다. 당신이 준비할 동안 노부인께 양해를 얻어두죠. 틀림없이 그분은 제가 저 자신이나 당신의 신분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신분? 당신의 신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지. 그리고 당신을 경멸하는 놈의 모가지에 있단 말이오. 나의 준비는 곧 끝났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페어팩스 부인 방을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정면에 하얀 벽을 바라보고 있는 노부인의 눈은 차분한 마음씨의 주인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휘저어진 데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일어서서 약간 어색한 웃음을 띠며 무언가 축하의 말 같은 것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소는 사라지고 마른 꼬리가 잘렸다. 정말로 놀랐어요.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미스예요. 분명 꿈은 아니죠. 가끔 나는 깜빡 잠이 들어서 전혀 듣지도 않은 일들을 공상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튼 사실대로 말해줘요. 당신에게 로체스터 씨가 구원한 게 사실인가요? 웃지는 말고요. 글쎄 주인님은 5분 전에 이리로 오셔서 한 달 내에 당신을 아내로 맡겠다는군요. 그제서야 난 알았는데. 로체스터 씨는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세요? 그래, 당신은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승낙하셨나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나의 전신을 찬찬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군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상 의심 없는 사실이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진 나로선 알 길이 없지만
결혼에 있어선 지위와 재산이 대등해야 돼요. 또 당신들 두 분은 20살이나 나이 차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버지 뻘이죠. 그런 것은 걱정 마세요, 부인. 나는 답답해서 소리쳤다. 로체스터 씨는 25살 정도로 젊어 보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젊으세요. 당신과 결혼하려는 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나는 그녀의 냉정함과 의심이 깊은데 너무나 마음이 상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을 슬프게 한 건 안 됐지만 하고 페어팩스 부인은 더 다그쳐 말했다. 당신은 너무 젊어서 남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 조심해야지요. 왠지 이번 일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그렇다면 내가 도깨비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로체스터 씨가 제게 애정을 느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또 요즘 몰라보게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로체스터 씨는 분명히 당신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너무 눈에 띄일 정도여서 나는 오히려 당신이 염려되었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좀 조심해 줬으면 하고 바랬어요. 어젯밤 집안을 모조리 뒤졌어도 두 분 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2시가 다 되어 당신과 주인님이 함께 들어오셨지요. 이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나는 답답해서 말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아무것도 잘못된 일은 없으니까요. 나는 만사가 순조롭길 바래요. 마지막까지.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같은 신분의 사람이 가정교사와 결혼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에요. 나는 그만 화가 치밀었다. 이때 존이 와서 마차가 준비됐다고 알려왔다. 밀코트에서의 시간은 나를 다소 귀찮게 했다. 로체스터 씨는 나를 비단옷 가게로 데리고 가서 6벌이나 되는 옷을 고르게 했다. 조그만 목소리로 부탁해서 6벌을 2벌로 줄일 수 있었지만 그는 이번엔 그 2벌을 자기가 직접 고르겠노라고 나섰다. 그는 가장 화려한 자수정 색깔의 비단 드레스와 핑크색 사탱에 눈길을 주었다. 나는 다시 몇 번을 귀뜸하여 그런 것은 골라주어도 입을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굉장한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에 한참이나 애를 먹은 후에야 겨우 수수한 은회색의 비단과 검은색 사탱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만은 당신의 말을 듣겠어. 하지만 난 역시 눈부신 꽃밭 같은 당신이 보고 싶어요. 비단옷 가게에서 겨우 그를 끌어내고 다시 보석상에서 끌어냈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가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나는 곤란함을 느끼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다. 열이 오르는 것처럼 지쳐버린 몸을 마차의 좌석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문득 여태껏 까맣게 잊고 있던 하나의 일이 생각났다. 나의 친척이 되는 존 에어가 리드 부인에게 보낸 편지. 그가 날 양녀로 하여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일 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자립은 할 수가 있잖아. 로체스터 씨에게 인형처럼 사치의 대상이나 되고 황금빛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제2의 다나이로는 되기 싫다. 마데이라에 편지를 써야지. 존 아저씨에게 결혼을 알리고 그 상대를 알리는 거야. 만일 내가 언젠가는 상속할 재산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집을 간다면
지금 이분의 신세를 진다 해서 그리 큰 부담이 될 것은 없어. 이 생각은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고 나는 그날로 이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생겼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즐겁고 기분이 좋은 회교도의 군주가 노예에게 황금이며 보석 따위를 줄 때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나는 화가 나서 쉴 새 없이 내 손을 찾아 더듬거리는 그의 손을 빨개질 정도로 꽉 붙잡았다가 그의 쪽으로 휙 밀어붙였다. 그는 웃으면서 손을 부볐다. 어쨌거나 난 당신의 뜻대로야, 제인. 저는 다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을 뿐이에요. 복잡스러운 의무는 싫은 거예요. 당신은 셀린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다이아몬드나 캐시미어의 천을 준 걸 말이에요. 저는 당신의 영국제 셀린 발행이 되진 않아요. 전 아델의 가정교사로 행동할 거예요. 다만 그것으로서 집과 식사와 또 연봉 30파운드의 급료를 벌겠어요. 그 돈으로 제 옷을 사고 당신에게선 내게는 당신의 마음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보답으론 제 마음을 드리니까요. 그걸로 빚은 상쇄되는 거예요. 그 천성인 냉정한 거만과 순수한 내심의 자존심에 있어선 아마 아무도 당신을 당할 수 없겠소. 마차는 손필드에 가까워졌다.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고맙지만 싫어요. 도대체 뭐 때문이요? 결혼할 때까지의 한 달 동안 저는 종전대로 생활하겠어요. 지금부터 가정교사 일은 그만두어요. 실례지만 그것도 사양하겠어요. 그건 역시 종전대로예요. 전 당신과 떨어져 생활하고 다만 당신은 절 만나고 싶으면 예전처럼 저녁 때 불러주시면 돼요. 아델의 말처럼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자, 들어봐요. 지금은 당신이 도도하지만 이 조그만 폭군, 당신은 그러나 머잖아 내 차례야. 일단 내가 당신을 꼭 붙잡게 되면 당신을 이렇게. 그는 자기 시계줄에 손을 대면서 비끄러 매겠소. 이 사랑스런 조그만 것아. 당신을 잃지 않도록 내 가슴에 지니고 다니리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마차에서 부축해 내렸다. 나는 그대로 2층으로 달아났다. 저녁 때 언제나처럼 그는 나를 불렀다. 내 마음속엔 이미 그에 대한 태도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주 앉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결심이었다. 나는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대개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황혼과 함께 로맨스가 푸른 별들에 실려 유리창 너머로 빛나기 시작하자 나는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했다. 그는 나를 변덕쟁이 마녀라고 말하면서 노래는 다른 날에 하자고 했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우겨댔다. 내 목소리를 좋아하오? 그는 물었다. 더할 수 없이. 그의 허영심을 부채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오늘 밤만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제인, 그럼 당신이 반주를 해요. 좋아요. 하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이 엉터리 아가씨야 하는 혹평을 받고 의자에서 쫓겨났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였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반주를 시작했다. 나는 창가로 갔다. 그곳에 앉아서 희미한 나무숲과 잔디밭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상쾌한 리듬을 따라 밤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가슴속 깊이 타오른다. 가식 없는 사랑의 파란 불꽃은 이 몸의 곳곳을 굽이치면서 생명의 조수처럼 흘러내린다. 그대 만나는 날의 이 환희는 이별하는 그날의 비애라고 깨우치며 기다리는 이 애달픔. 아, 때로는 피도 얼어붙노라. 사랑하는 그대의 아낌을 받음은 둘도 없는 행복이라 알고 있기에 오로지 사랑만을 쫓고자 하는 앞 못 보는 한결같은 내 마음이여. 그러나 우리들의 하늘 멀리로 가는 길 하나 없이 끊어져 버려 목숨도 위태로이 바닷 가운데 갈 곳은 막막하고 파도는 드높아라. 숲속과 들판을 헤매는 사이에 무서운 공포만 가득한 이 적막의 밤. 이 세상의 약속과 지켜야 할 일. 미움과 분노도 함께 얽히네. 험준한 사랑의 언덕을 올라서 위험한 사랑의 늪지를 지나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질시도 하나 나는 두렵지 않아. 오직 가리라. 내 가는 하늘은 무지개 다리. 섬광처럼 그곳을 뛰어넘으면 보라. 하늘 높이 나의 꿈, 그토록 찬연한 나의 꿈을. 수심 어린 구름의 멀리로부터 그대 미소 짓는 아름다움이여. 두려워 않으리. 이제 재앙도 이 세상 고뇌의 그 어떤 환영도 그대는 포근하고 엄숙하게 내게 주었노라. 작고 하얀 손. 맹세하였노라.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인연으로 묶이어져서 이 목숨 다하도록. 아니, 죽음에서도 맹세는 드높아라. 입술 맞대고 사랑하는 그대의 입김을 받는 이 영혼이여. 그지없이 행복하여라. 그는 일어나서 내게 가까이 왔다. 그의 붉은 얼굴에서 눈은 독수리처럼 빛났고 얼굴 가득히 부드러움과 정열이 넘쳐 흘렀다. 나는 겁이 났다. 그러나 곧 기운이 솟았다. 정에 이끌린 장면이나 심한 애정의 표현은 삼가야 한다. 나는 그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곧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래서 그가 다가왔을 때 쌀쌀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와 결혼하려는 거예요? 나의 제이네어에게서 그런 질문은 좀 우스운데. 아니, 저로선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당신은 미래의 아내는 함께 죽어야 한다면서요. 그런 이교도적인 사상은 어찌 된 일이에요? 전 당신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아, 내가 가슴 깊이 원하고 바라는 건 당신과 함께 사는 것뿐이야. 당신에게 죽음이 있어서야 될 말인가? 아니에요. 저 역시 때가 되면 죽어야 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때를 기다릴 뿐이지. 인도의 아내처럼 따라 죽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멋대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하는 것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용서의 표시로 화해의 키스를 해줄 순 없겠소? 물론 해드리고 말고요. 그는 나를 이 고집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여자라면 자기를 칭송하는 노래는 뼈까지도 녹아버릴 텐데. 네, 그래요. 전 고집통이에요. 부싯돌처럼 고집스러워서 이제부턴 그런 저를 자주 보실 거예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고는 한 달이 다 되기 전에 제 성격의 거친 면을 보시면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취소할 시간 여유가 충분할 적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도 권해보았다. 이봐요. 좀 침착하게 이치에 닿는 말을 하구려. 원하신다면 더욱 침착해지겠어요. 하지만 이치에 닿는 말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마침내 그는 화가 치밀어 방구석에 처박혀 버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처럼 존경하는 태도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옆문으로 해서 방을 나왔다. 나의 생각은 완전히 적중해서 이런 식의 그와의 대면이 약혼 기간 동안 쭉 계속되었다. 때문에 그는 기분이 언짢아 심통스런 얼굴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것을 재미있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전처럼 유순하고 얌전하게 굴었다. 그의 말을 거역하거나 애먹이는 일은 반드시 그와 둘이 있을 때만에 한했다. 어김없이 그는 저녁 7시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는 귀여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그대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에 건방진 인형이나 심술 맞은 요정, 무정한 사람이나 못난이 따위가 내게 붙여졌다. 또한 애무 대신에 얼굴을 찌푸렸고 손을 잡는 대신에 팔을, 뺨에 키스하는 대신에 귀를 잡아당겼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지금의 내게는 이런 난폭한 사랑의 표현이 부드러운 애무보다 더 나를 즐겁게 했다. 그리고 페어팩스 부인도 마침내는 나를 인정해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 대한 걱정스러웠던 불안마저 떨쳐버렸다. 나는 현명하게 해낸 것이다. 어느덧 즐겁고 활기찼던 구혼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눈앞에 다가온 결혼 날짜는 이미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준비도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 적어도 내게 남아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나의 짐들을 몇 개의 트렁크에 정리한 다음 밧줄로 묶어서 내 방의 바람벽에 일렬로 놓아두었다. 내일 이맘때면 이 트렁크는 멀리 런던으로 수송되어 가는 중이리라. 나도, 아니 미지의 제인 로체스터도 신의 양도 아래 런던으로 수송되어 가는 중이리라. 화장대 건너편의 옷장에는 나의 검은 나사의 양복과 밀짚 모자 대신 로체스터 부인의 옷들이 들어있다. 한 벌의 결혼 의상. 지금 시간은 9시다. 그 의상은 내 방의 어둠 속에 흡사 유령처럼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꽉 차 있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다. 일어난 것은 어젯밤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집에 없었고 오늘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약간의 볼일로 약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의 소유지를 돌아보러 간 것이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어서 마음의 짐을 벗고 싶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수수께끼의 해결을 구하고 싶었다. 방의 조그만 시계와 홀의 시계가 동시에 10시를 알렸다. 왜 이렇게 늦을까? 대문까지 나가봐야지. 달빛 때문에 먼 길도 볼 수 있으니까. 그분도 오실 때가 됐고 마중을 나가면 마음이 좀 차분해질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바람이 울창하게 대문을 뒤덮은 거목들의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양쪽으로 뻗은 길의 끄트머리는 언제까지나 고요했다. 좌우의 길을 살피고 있는 사이 아이 같은 눈물이, 기다리다 지쳐 실망한 나머지 솟아나는 눈물이 뺨을 적셨다. 밤은 더욱 깊어져 매서운 바람과 함께 비가 뿌렸다.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제발 빨리 와주셨으면. 나는 병적이랄 만큼 심사가 어수선해져서 이렇게 외쳤다. 간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이 불길한 전조야. 요즘은 너무도 행복했으니까 나의 행복은 그 정점을 지나 이젠 내리막에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 혼자 집에 갈 순 없어 하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쁜 날씨에 그는 혼자 밖에 있는 것이다. 난로 곁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기보다는 몸이 좀 피로해도 멀리까지 가서 그를 맞는 편이 낫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4분의 1마일도 채 가기 전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한 명의 기수가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왔다. 한 마리의 개가 그 옆을 따른다. 불길한 전조여 물러나라. 그는 로체스터씨였다. 에스루아를 타고 파일럿과 더불어 그는 왔다. 그는 아직 하늘에 남은 물처럼 엷은 달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모자를 벗어 머리 위로 높이 흔들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맞았다. 자, 그는 안장에서 몸을 굽혀 손을 내밀었다. 혼자선 곤란하지요. 내 발 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잡아요, 제인. 어서 올라오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기쁨이 나를 민첩하게 해서 나는 날쌔게 올라탔다. 마음으로부터의 키스를 받고 자랑스러운 승리감을 맛보았으나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는 기쁨을 감추고 내게 물었다. 그런데 제인,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중을 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아, 이런 흠뻑 젖었군. 자, 내 외투를 써요. 아니, 열도 있는 것 같군. 뺨과 손이 불처럼 뜨거워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소? 아니요. 이젠 두렵지도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럼 두렵고 불행했었나요? 네. 하지만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필경, 당신은 제가 두려워한 일을 웃으실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웃을 거야. 하지만 이 물건이 아직 내 수중에 꽉 잡히질 않았으니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나.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은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웠고 찔레꽃처럼 가시투성이었어. 나는 손만 내밀면 찔리는 거야. 이제 겨우 방황하는 염소 새끼를 품 안에 안았나? 당신은 염소 울에서 나와 양치기를 찾아 헤매었던 거요? 당신을 기다렸지만, 하지만 뽐내긴 싫어요. 어머, 벌써 손필드예요. 이젠 내려주세요. 그는 내 뒤를 따라 홀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서재에서 기다릴 테니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층계를 오르는 나를 불러 지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로부터 5분, 나는 밤참을 들고 있는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거기 앉아요, 제인. 나는 그의 곁에 앉긴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 여행 생각 때문에? 런던에 갈 일을 생각하니 식욕이 없나? 오늘 밤은 바로 전의 일까지도 확실치 못해요. 내가 뭘 생각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생 자체가 현실 같지가 않은 거려. 나 아닌 다른 것이 그렇단 거지? 난 확실해. 자, 만져봐요.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제일 확실치 않아요. 환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거야? 네, 만져봐도 역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손을 내게서 밀어냈다. 식사는 끝나셨나요? 나는 배를 눌러 상을 치우게 했다. 우리는 다시금 둘이 되었다. 나는 주인의 무릎 앞 낮은 의자에 앉았다. 벌써 12시가 다 됐군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제인. 당신은 결혼식 전날 밤엔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 네, 약속은 지켜요. 적어도 1~2시간은 말이에요. 아직 졸립지도 않은 거려. 내일은 교회에서 돌아와 곧 손필드를 떠나야 합니다. 네, 좋아요. 그 좋아요란 말과 함께 당신은 야릇한 미소를 보이는군. 두 볼은 상기되어 있고
눈의 빛깔도 이상해. 어디 아픈 곳은 없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무슨 뜻이오? 어떤 기분인지를 말해봐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말로도 이 기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았으면 다음엔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이제부터 바뀌려는 새로운 일들에 불안한 거요? 아니요. 당신의 태도는 참으로 애매하군, 제인. 당신의 슬픈 듯한 그러면서도 배짱스런 표정과 목소리가 말이야. 왜 그런지 설명해줘요. 그렇다면 들어주세요. 12시를 쳤다. 작은 시계가 여린 멜로디를 마치고 큰 시계의 목쉰 듯한 떨리는 소리가 끝났을 때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는 몹시 바빴어요. 그 쉴 새 없이 바쁜 중에 저는 매우 행복했고요. 당신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공포 따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절 침착하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만사는 우리를 위해 좋게만 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바람도 없고 좋은 날씨로 하늘도 개어서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쓸쓸한 황야라고 말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어요. 해질 무렵 전 집으로 들어갔죠. 소피가 2층에 와서 결혼 의상이 도착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옷 밑에 당신이 보내신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왕자나 귀족 같은 사치한 취미에 런던에서 주문해온 베일 말이에요. 아마 보석은 싫다니까 보석 대신 값비싼 물건을 슬쩍 바꿔 놓으신 거겠죠. 저는 제가 준비한 수가 없는 사각 비단 레이스를 보일 생각이었는데 재산도 용모도 집도 없이 시집가는 여자에겐 그걸로 족하다고 여쭐 마음이었어요. 그때의 당신 얼굴까지 저는 그려보았답니다. 성급한 평민적인 대답, 재산이나 신분 같은 것과 결혼하여 재산을 늘린다든가 높은 자리를 구하는 따위의 필요가 내겐 조금도 없다고 거만하게 거절하는 말소리가 꼭 들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잘도 내 마음을 아는군, 이 마녀 같으니. 로체스터 씨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베일 속에서 뭘 발견하기라도 한 거요? 독약이나 칼이라도 본 것처럼 몹시 슬픈 얼굴이군 그래.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좋은 옷감이었고 전 페어팩스 로체스터 씨의 자부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해가 지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처럼 야단스런 이런 바람이 아니고 놀라거나 신음하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의 바람이.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어쩐지 불안하고 괴로운 느낌이었어요. 잠깐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조차 어둡고 음울한 바람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어딘지 알 수 없는 꼬부랑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주 깜깜한 데다가 비가 오는데 제가 웬 갓난 아기를 업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는 내 젖은 팔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 훨씬 앞쪽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해서 난 기다려달라고 정신없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탁했답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자꾸만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당신이 언짢은 거야? 내가 이렇게 곁에 있는데도? 이 철부지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당신을 사랑함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참 멋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날 사랑해? 제인, 다시 말해봐요. 사랑하고 있어요. 이 가슴 하나 가득히 사랑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한 후에 그가 말했다. 왜 그럴까?
이상하게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찌르니. 제인, 심술스러운 얼굴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당신이 잘 아는 그 얼굴로 제인, 내가 싫다고 해봐요. 날 놀려주고 화나게 해봐. 다 좋지만 날 감동시키는 일만은 하지 마라. 난 슬픈 것보다는 오히려 화나게 하는 편이 좋아. 이 이야기만 끝나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우선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뭐야, 난 그게 끝인 줄 알았잖아. 그 꿈 때문에 당신이 우울한 줄 알았지.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 또 뭐요?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선필드가 형편없는 폐허가 되어 박쥐나 부엉이의 소굴이 된 꿈을요. 저 쓸모없는 바람병만 높다랗게 남아 그것도 금방 허물어질 것 같았어요. 달밤에 저는 푸른 무성한 대지를 헤맸어요. 쇼를 쓰고 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먼 곳으로부터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분명히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은 벌써 수년간 외국에 가 계셨던 거예요. 전 벽을 타고 올라가 당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밑에서 돌이 허물어져 붙잡고 있던 담쟁이 덩굴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래도 전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하얀 길 위에 하나의 점처럼 당신이 보였고 그것은 점점 작아졌어요. 당신은 길을 꺾어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만 벽이 무너져 전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깨어났지요. 제인, 그것으로 끝이야? 여태까진 서론에 불과해요. 이야긴 지금부터니까요. 눈을 떴어요. 눈앞이 밝았으므로 난 벌써 날이 밝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촛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소피가 들어왔군 하고 생각했죠. 화장대에 불이 놓여 있고 잠들기 전 웨딩드레스와 베일을 넣어두었던 반침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소피 뭘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사람의 그림자가 반침 속에서 나와서는 촛불을 높이 쳐들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피! 하고 또 불렀지만 그림자는 그대로 잠자코 있었어요. 전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몸을 앞으로 굽혔어요.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으나 곧 그대로 피가 몸속에서 얼어붙는 듯했어요. 로체스터 씨, 소피가 아니었어요. 리어도 아니고 페어팩스 부인도 아니고 또 그래요. 확실히 그레이스 풀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 누구일 거야? 주인이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절대로 전 보장해요. 그 인간은 손필드 저택의 우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키하며 얼굴 윤곽도. 그것을 말해봐요, 제인. 키가 상당히 컸고 몸집도 그랬어요. 순 많은 검은 머리가 어깨 위까지 내려왔고 옷차림은 잘 몰라요. 아무튼 흰 내리다지 옷으로. 하지만 그게 가운인지 이불 호청인지 수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여자 얼굴은 보았어요? 처음엔 못 봤어요. 그녀는 제 베일을 벗겨들고 그것을 높이 쳐들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더니 이번엔 그걸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거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두운 거울 안에 아주 뚜렷하게 여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어떤 얼굴이었어요? 무서운, 몸소리 쳐지는. 전 아직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변색하여 야만스러웠어요. 핏발이 선 초점 없는 눈동자, 꺼멓게 부은 듯한 얼굴의 윤곽을 난 잊을 수 없어요.
귀신은 낯색이 퍼렇지, 제인. 그 귀신은 보라색이었어요. 입술은 부어올라 거무스레했고요. 이마엔 주름이 지고 핏발선 눈 위로 검은 눈썹이 치켜 떠져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 무엇을 연상하게 했는지 아세요? 말해봐요. 추악한 요물 흡혈귀예요. 그래. 그놈은 뭘 한 거요? 그는 제 머리에서 베일을 벗더니 그것을 둘로 찢어버렸어요. 그리곤 마구 발로 짓밟았어요. 그리고는 창의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마 날이 새는 것을 안 모양이에요. 그는 촛불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 저의 침대 옆에 발을 멈추고는 불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촛불을 제 얼굴 가까이 대고서는 제 눈 아래에서 꺼버렸어요. 그 여자의 무서운 얼굴이 바로 위에서 불탄다고 느꼈을 때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꼭 두 번째지요. 공포로 해서 제가 정신을 잃은 건. 정신을 차렸을 때 누가 곁에 있던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날은 완전히 밝았죠. 머리와 얼굴을 씻고 물을 좀 마셨더니 기분이 나아졌지만 기운은 없었어요. 전 당신 외에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로체스터 씨, 그 여잔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강한 자극을 받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거야. 당신은 각별히 다뤄줘야 하겠군. 난 더욱 당신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어. 아닙니다. 제 신경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꾼 꿈도 현실인가요? 손필드 저택이 폐허예요? 봐요. 우리들이 떨어질 수 없도록 벌써 오늘이 시작되고 있어요. 일단 맺어진 후엔 그런 심리적인 괴로운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제인.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왜냐하면 당신조차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게 해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제인, 그것은 분명 현실이 아닌 거요. 저도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런 희망을 갖고 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양탄자 위에 제 희망을 배반하고 아래에서 위까지 쫙 찢기운 베일이 떨어져 있었는 거려. 내가 빠르게 숨을 몰아주자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꼭 끌어안았다. 잠시 후 그는 명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럼 제인, 내 속시원히 설명하리다. 그것은 현실과 꿈이 반반씩 얽힌 거야. 어떤 여자, 당신 방에 들어온 그 여자는 분명 그레이스 풀이었어. 그 여자가 내게 한 것, 그리고 메이슨에게 한 걸 생각해봐요. 비몽사몽간에 당신은 그 여자가 들어온 걸 보았고 하는 짓을 보았어. 하지만 당신은 꿈에 들떠 정신이 몽롱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전혀 다른 악귀의 모습으로 본 거야. 길게 흐트러진 머리, 부어오른 거무죽죽한 얼굴, 유난히 큰 키. 그런 것은 목매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었소. 베일을 찢은 괘씸한 행위는 물론 현실이지. 그것은 그레이스 프레짓이야. 왜 내가 그녀를 집에 두는지 당신은 묻고 싶겠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면 내 꼭 설명해 주리다. 지금은 안 돼요. 자, 이제 납득이 가오? 내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을 믿을 수 있겠소? 나는 생각했다. 사실 이것은 유일한 해석이었다.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마음이 좀 가라앉자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를 쳐다봤다.
벌써 1시가 지나 있어서 나는 그 곁을 떠나려 했다. 소피는 어린이방에서 아델과 함께 자는 거요? 네. 그럼 당신도 아델의 침대에서 함께 자도록 해요. 당신이 이야기한 사건이 당신을 신경과민으로 만든 것은 이상할 게 없어. 난 당신을 혼자 재우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의 방으로 간다고 약속을 해요. 네, 약속하겠어요. 그리고 문을 꼭 잠그도록 해요. 2층에 가거든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소피에게 말해요. 8시 전에 당신은 옷을 입고 식사를 해야 해요. 이젠 침울한 생각은 버리고 근심도 어디로 쫓아버려요, 제인. 바람소리가 이제 자고 있군. 유리창을 두들기던 빗소리도 없지 않나. 와봐요. 아름다운 밤이었다. 하늘의 반쯤은 맑게 개어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런데 하고 그는 나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제인, 기분이 어때요? 고요한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 기분도 좋아요. 오늘 밤은 이별이나 슬픈 꿈은 꾸지 말아요. 행복한 사랑과 축복된 결혼의 꿈만을 꾸어요. 이 말은 반쯤 들어맞았다. 확실히 난 슬픈 꿈을 꾸지 않았다. 그리고 기쁜 꿈도 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